전세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갭 투자는 투기다, 갭 투기라 불려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매매 금액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말이 맞아서 전세를 없애야겠다라고 정책적 판단을 했어요. 그건 전세를 악마화 해가지고 전세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 일시적 매매 금액이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사실 답이 나오는 게 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월세 폭등입니다. 투미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전세 매물이 이제 영건인 곳도 많고, 전세는 적어지는데 월세가 늘어나는 게 뭐 분위기다라고 했던 게 뭐 작년 말이었는데 지금은 월세도 없어요. 지금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시장에 임대 물건들이 막 사라지고 있는 이 상황.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된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없지만 더더욱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빌라나 오피스텔로 가든지 아니면 동네를 외곽으로 나가든지 이 두 개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뭐 집을 당장 어디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막 말씀하신 뭐 노도관 금강구로 막 가서 집도 막 사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전월세 시장은 답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매매 시장은 일단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전월세 시장만 놓고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게 되면 임대차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정책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제도가 뭐 비판받는 포인트도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임대차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분명 있었죠. 누군가는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8년 기간 동안 상한율이 5%잖아요. 안정적으로 저렴한 금액에서 임대차를 유지하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상생임대주택이라는 제도도 이제 실거주를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5% 이하로만 이제 올려라. 그러니까 상생을 해라. 즉 임대차를 좀 가능하면 저렴하게 공급을 해줘라는 측면이었었고, 결국은 그동안 이게 임대차 공급이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이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이거를 전세를 악의 축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는 나쁜 거라고 몰아가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갭 투자는 투기다, 갭 투기라 불려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 전세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준다라는 것은 뭐 매매 금액이 원래는 다 필요한 게 정상적이지만 내가 예를 들어 매매 금액이 30억이야. 원래는 30억을 다 동원해야 되죠. 전세 15억을 깔고 매수한다. 그러면 이 15억을 어떻게 따지면 무이자 레버리지로 갖다가 충당을 하고 나머지 절반 금액만으로도 집을 매수할 수 있다라는 게 집값을 전세 덕분에 펌핑이 된다. 그래서 전세 덕분에 매매 금액이 더 과잉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 매매 금액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전세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일단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말이 맞아서 전세를 없애야겠다라고 정책적 판단을 했어요. 그건 전세를 악마화 해가지고 전세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면 일시적 매매 금액이 얼마나 조정이 될지는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사실 답이 나오는 게 월세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월세 폭등입니다. 우리가 전세제도라는 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전세제도가 없는 외국은 월세가 어떤가? 당연히 월세 비싸죠? 그럼 한 발 더 나아가서 매매 금액은 싼가? 안 쌉니다. 내가 원하는 주택은 항상 초과수요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그러면 분명히 매매 금액도 어느 순간 진짜 전세를 갑자기 이것도 뭐 급진적으로 뭔가 전세를 확 못하게 하는 규제가 뭐 생겼다. 그러면 타격을 받을 수는 있겠죠. 지금 뭐 다주택자 적폐화하고 또 비거주택자를 뭐 공격하는 식으로 하면서 점점 매물을 강제적으로 출하시키고 있잖아요. 또 전세를 공격하는 게 나와서 또 일시적으로 매물들이 나왔어. 매매 금액도 일시적으로 좀 안정화가 됐어. 한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이제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한시적으로 급매물도 나오죠. 시장에 있다는 소화를 했어. 그럼 이제 월세화가 될 수밖에 없고 월세 수익률을 보게 되니까 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진짜 양자택일이란 얘기가 집을 사던가 아니면 무주택자로 해서 높아지는 월세를 받아들이든가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무주택자로 있는데 전월세 시장도 안정된다라는 선택지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무주택자로 계속 있게 되면 일단 월세화는 필수 불가결이고요. 그럼 내가 월세로 있기 싫으면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걸 거꾸로
집을 안 사면 월세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답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이 제일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게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각자의 합리적인 선택들을 하면서 뭐 이제 내가 세제 혜택을 줄 때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좀 내가 그런 실거주를 들어가든 어떻게든 하겠죠. 근데 이제 무주택자로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을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월세 상승을 그대로 맞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일단 결론이고 그러면 내가 무조건 집을 사야 되느냐? 그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예를 대표적으로 지방에 진짜 인구 소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오죽하면 다주택자를 그렇게 막이라고 말하는 정부에서도 집을 사라고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진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니까 집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 전월세 시장도 바뀔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서 저 김재경 같은 사람이 또 부동산 투기 앞잡이가 돼서 또 자꾸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월세 시장이 혼란스러워진다라고 말한다라고 예언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임대사업자들을 규제하면 전월세 시장이 불안할까봐 걱정이 되신다고요 하면서 또 SNS에다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주택자를 규제해서 그 사람들이 임대차 수요가 줄어드는 거는 사실이겠지만 임대차 물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올라갈 것 같냐? 라고 하게 되면 그 다주택자의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겠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구조 내에서는 뭐 다주택자 집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 집을 사면 무주택자에 대한 임대차 수요도 줄어들겠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임대차 시장은 또 안정적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대통령이 알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폐쇄경제 시장이면 그게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미 지방을 다 합치는 것보다 이제 서울 수도권을 다 합친 인구가 과반수를 넘어간 지 오래고요. 그러니까 또 계속적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갔다가 학업 때문이든 질병 때문이든 직장 때문이든 아니면 뭐 서울 내에서도 자녀가 독립을 하든 결혼을 하든 세대 분가가 되면서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임대차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결론이 다 나왔습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곳들은 집 안 사도 됩니다. 임대차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남들이 다 원하는 지역, 내가 결국 서울에 있어야 되겠어. 내가 서울이 무조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내가 직장 때문이든 문화 인프라 때문이든 어쨌든 서울에서 혹은 수도권이라도 내가 거주를 해야 돼 라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로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예상되어 있다. 내가 예산선에 따라서 영끌을 해라 라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금액이 되는 사람들은 강남에 지금 급매물 잡는 것도 괜찮을 거고 마용성 잡든 아니면 노도강을 잡든 금강구를 잡든 하다못해 경기 인천을 잡는다 하더라도 내 금액선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뭔가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어쨌든 신규 공급을 통해서 이제 공실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쨌든 공실이 늘어나야 전월세 시장이 못 올라가잖아요. 이제 임대인, 집주인들이 제일 무서운 게 신축 입주거든요. 신축 입주가 되면은 전세 월세를 올리고 싶다고 해서 올려주나요? 안 올려주죠. 근데 지금 신축 공급을 어쨌든 민간보다는 어쨌든 지금 공공에서 하겠다는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재개발도 전문이시니까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민간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민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공공의 공급이 가능하냐라는 게 이제 우선 첫 번째 궁금함입니다. 이 부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두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얘기 나왔었던 것 중 하나가 상기 신도시에서 LH가 직접 하겠다. LH의 직접 물량 비중을 늘리겠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별로 안 좋아하죠. 물론 LH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LH에 있으신 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LH는 이거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시키니까 하는 거지. LH의 지금 부채가 지금 감당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LH가 토지를 즉 택지를 매각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시행을 해라 라고 해버리면 또 공공이 나서게 되면 또 분양가를 무한정 비싸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을 거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이 좀 계속될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분양보다는 임대주택 포지션을 좀 늘려라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늘어난다라는 게 이게 어쩔 수 없는 얘기긴 하지만 일단은 정부의 공공임대 비율이 저는 좀 늘어나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은 민간 시장에 다 억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한 상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임대 비율이 늘어나는 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전 좀 늘릴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이거를 또 다르게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기 신도시에 좀 저렴하고 양질의 신축 공급을 해주면 내가 그걸 분양받아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저게 다 임대로 나오던가 아니면 LH 아파트로 나오네? 나 저거 별로 관심 없어. 그럴 거면 그냥 지금 시중에 있는 네. 그냥 민간 공급으로 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서울의 분양가 장난 아니잖아요. 분양가가 엄청나게 높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노량진 뉴타운 같은 경우 노량진 6구역이 25억에 일반 분양했는데 경쟁률이 20몇 대 1 나왔거든요. 그리고 강서구 방화동에 방화 6구역 재건축이 18억에 분양 떴는데 완판 났고 네. 지금 장위식 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17억에서 18억 분양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 청약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그거라도 받겠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접근을 하는 게 기다려봤자 내 차례가 안 올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드니까 오히려 대기 수요들이 지금 더 땡겨져서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그러면 뭐 어쩌라는 거냐 할 정도로 진퇴양난이긴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신규 택지들은 지금 공공으로 가는 측면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런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공공에 대한 포지션들을 좀 늘리려고 하는 정책들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있었었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도심복합 사업 네. 혹은 뭐 서울시 주도로 하는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좀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임대주택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네. 임대주택 포지션들이 높으니까 뭐 일단은 좋게 말하면 뭐 서로 윈윈 민간에서도 사업성을 좀 주면서 공익적인 측면도 가져가고라고 말하는데 이제 점점점 성적표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공공사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역세권 시프트들 보다 보면 용적률 인센티브 팍팍 받아서 종상향 받아가지고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고 세대수가 막 2,000세대, 3,000세대 되니까 분담금이 적을 거라고 기대들 하잖아요. 네. 막상 그 와중에 속도가 빠른 곳들 뚜껑을 까보니 분당을 8억 터집니다. 분당을 왜 8억이지 하고 보니 임대주택이 너무 많은 거죠. 임대주택이 많은 곳들 뭐 1,000세대씩 되는데 임대주택 원가 인정은 또 안 해줍니다. 조금 올려준다고 해도 좀 모자라죠, 많이. 네. 모자른 정도가 아니라 많이 모자릅니다. 네.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최근에 방배 삼익 재건축 조합장님이랑 뭐 만나서 이야기할 일이 있었었는데 임대주택 한 호실 매입 단가가 1억 얼마밖에 안 한대요. 원가보다도 원가도 안 마이너스인 나오죠. 거고요.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얼마인데 지금 임대주택 매입 가격이 600 얼마로 잡고 있어요. 그러면 네. 600 얼마도 뭐 나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라고 누군가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하주차장 공사비는 또 인정 안 해줍니다. 또 역시 부일남님 같은 경우는 건설업에도 있으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상으로 상계층 올리는 것보다 지하 한 층 파는 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지하가 제일 비싸요. 네. 네. 공기도 길어지고. 네,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정 안 해줘서 뭐 이래저래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주택 한 호실을 지을 때마다 마이너스 2억씩 잡습니다. 네. 예전에는 뭐 1억에서 2억이라 했는데 요즘은 다 기본 2억씩을 깔고 있고요.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억이라는 얘기들도 요즘은 들려요. 왜냐하면 또 차별을 하면 안 되죠. 요즘 소셜믹스 많이 강조하잖아요. 동호수도 섞어라 뭐라 얘기하는데 그걸 떠나서 먼저 했었던 거는 내장재 외장재 차별하면 안 된다. 누가 봐도 임대주택 동이라고 해가지고 뭐 외장재 허접하게 하지 말고 너네 네. 아트홀 깔 거면 임대주택 동도 똑같이 해야 되고 너네들이 내부에 뭐 대리석 깔고 뭐 아트홀 하고 그리고 뭐 샹들리에 깔고 할 거면 똑같이 하는 건 해라. 좋은데 임대주택도 똑같이 해. 도배장판만 하면 안 돼. 라는 네. 게 있으면. 근데 이상은 알겠는데 근데 비용은 도배장판 값도 안 준다라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뭐 임대주택 도배장판 깔아주면서 우리 조합원들도 도배장판 깔 거냐?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퀄리티를 높이려고 하는 것들. 대표적으로 강남권역도 이제 마이너스 3억씩도 잡히고 일반적인 2억씩 잡히는데 임대주택이 보통 뭐 한 300세대에서 500세대인 데들도 많고 진짜 아까 말한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공공사업들 보면 임대주택이 1000세대 되는 곳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거든요. 임대주택이 500세대라고 가정하면 기본적으로 2억씩만 손해본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1000억 깔고 시작하는 거고요. 네. 임대주택이 1000세대다. 라고 하면 2000억 깔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어떻게 하든 간에 손익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들 지금 순차적으로 도심복합 사업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은 속도를 잘 못 내는데 속도를 낸 곳들 중에서 이제 분양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데 뚜껑 까보니까 분담금이 8억씩 나온다더라.
그 이제 LH로 항의 시위하러 갑니다. LH로 가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니까 LH 말은 뭐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LH가 해서 이 가격입니다. 라는 식으로 하는데 사실 정답은 임대주택 원가 인정도 안 해줘서 이런 문제점이 터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애초에 부인님께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공공사업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쪽이든 간에 사업들이 다 못 가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상기 신도시는 이제 정부 정책으로 가니까 이거는 정책적으로 늘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걸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상기 신도시의 절반은 임대타운이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민간 분양을 받는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할 것이냐라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약간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공공에서 지금 우리 도심지에서 가는 정비 사업들도 공공으로 가는 사업들은 사업성들이 일단 인센티브 많이 주면서 간다라고 했지만 막상 차 떼고 포 떼고 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더라. 어느 쪽도 지금 잘 안 되는 식으로 결론이 나고 있죠. 지금 공공도 안 되고 그럼 민간도 둘 다 안 되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임대차 시장이 지금보다 뭐 더 개선될 여지가 마땅하진 않고. 그렇죠. 그러면은 뭐 3기 신도시가 어쨌든 신축 대규모 공급되는 뭐 거의 뭐 유일한 상황이라면 이게 입주가 되면 그래도 지금 정도의 수준에서는 좀 그래도 완화가 좀 될까요? 그 시기가 되면? 그래도 대규모 입주가 되면 완화되는 건 있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대규모로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든 네. 아니면 이제 분양, 일반 분양을 분양권으로 하든 나오든 어쨌든 공급이 되는 거는 맞으니까 네. 근데 그 시점이 생각보다 너무 늦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토지 늦춰지고 수용이 마무리된 게 인천 계양, 네. 뭐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정도는 그래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데 그 외로는 지금 아직도 지작물 마무리가 안 된 곳들도 많고 이제 평가 들어가는 곳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빨리 안 되거든요. 이게 처음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제 3기 신도시 언제 처음 발표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는 게 2018년도 9.13 대책 때 처음 3기 신도시가 네. 발표가 되었습니다. 벌써 발표된 지가 지금 2026년이죠. 조금 있으면 10년이에요. 10년입니다. 원래는 5, 6년 안에 입주시켜야 되는데 제가 그거 말도 안 된다 하니까 너가 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벌써부터 고춧가루 뿌리냐라고 하는데 이미 안 된 거 보여지죠. 지금도 현 정부 내에서 실질적으로 입주를 가시권 내에 할 수 있는 곳들이 일부 단지들은 나오겠지만 하다 보니 그나마 속도를 낸다라고 하는 인천 계양, 뭐 부천 대장 같은 경우도 아직도 뭐 농수로 정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변전소 이전이라든가 이거 아직 해결 안 된 것들도 있고 뭐 몇몇 시범 이제 본 청약 들어간 애들도 있어요. 걔네들이 몇몇 단지들 입주는 들어갈 거예요. 근데 네. 우리가 진짜 인프라가 갖춰지고 뭐 학교 이제 들어서고 공공시설 들어서고 뭔가 도로망 제대로 깔리고 뭐 이런 것들 대단지가 형성되기에는 아직도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첫 입주는 이제 임기 말에는 하나둘씩 입주는 하겠지만 본격적으로 그게 위력을 발휘하기에는 멀었다. 왜냐하면 단적으로 동탄 신도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동탄 지금은 괜찮죠. 좋아졌습니다. 근데 동탄 신도시에 처음 입주할 때 진짜 1동탄 입주할 때 보면 그냥 먼지와 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냥 흙먼지 공사 차량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고생하다 인프라가 갖춰질 쯤 되니까 이제 동탄 신도시 첫 입주한 애들은 벌써 이제 10년 차가 돼가고 사람들 다 신축 좋아하니까 이제 이동탄들이 빛을 보고 뭐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찍 입주한다 해서 그게 좋은 단지인가? 잘 모르겠어요. 첫 입주한 단지들은 좀 고생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뭐 입주하는 단지들이 인프라 하면서 그때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전월세 쪽에서는 뭔가 뭐 해결책이 뭐 마땅히 보이는 건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정책들을 뭐랄까요? 전월세가 안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들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뭐 롤백하지 않으면 어려운데 그렇게 가기도 좀 쉽진 않죠. 지금은 이제 아마 계속 가겠죠. 이 방향대로. 부인한 TV 나와서 그 얘기했죠. 세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라는 얘기 분명했습니다. 제가 그 사면봉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대비는 해라라고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똑같이 갔다라는 게 참 저는 이거를 뭐 맞췄으니까 너무 신나요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결론적으로 저는 대비를 하라고 했었지만 또 기대한 바도 없잖아 있긴 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만 놓고 보면 그 어느 보수 정부 때보다도 보수적인 공약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공약 이행률이 0%로 가고 있어서 문제지만
이게 다 거꾸로 가고 있죠. 근데 일단은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SNS에다가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작년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워딩을 하진 않았었어요. 발언하지 않고 그 밑에 네. 있는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다 이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수습이 안 되고 있다. 일단은 알고 했든 모르고 했던 간에 다주택자 탄압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갔다가 이제 매물 출하를 강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팔 사람 다 팔고 이제 다일주택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답이 안 나오죠. 뭐 대통령 단적인 예시 하나만 해보자면 대통령이 싱가포르 모델 되게 좋다라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싱가포르는 유토피아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좀 찾아봤었는데 싱가포르도 지금 지옥이 열려 있습니다. 그 월세 장난 아닙니다. 네, 월세 지옥입니다. 이게 뭐냐면 뭐 주재원으로 있는 사람들 월세가 뭐 7, 800씩 내고 이거는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자가 보유율이 80%, 90%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들 자가 1주택이면 아까 얘기했던 거요. 전월세는 누가 공급해줘요? 애초에 전세가 없죠. 싱가포르는. 네. 다 월세니까 월세 가격이 미친 듯이 높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 뭐 얘기하면서 출산율이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뭐 청년층이 결혼을 못합니다. 주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싱가포르 출산율은 더 박살 나 있다고 합니다. 네. 더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공공분양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공공분양 신청을 하고서 이게 대기 기간이 몇 년씩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결혼 예정인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해도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월세는 박살나 있어요. 그러니까 임대차로 가지는 못하고 일단은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뭐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결혼을 해서 뭐 가정을 꾸리고 애를 낳고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받을 때까지 출산을 유예시키는 거죠. 네. 결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 받을 때까지 기다려지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모델이 긍정적이다라고 하면 월세 폭등이 긍정적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건 대한민국도 지금 청년층들이 결혼을 못 하는데 월세 시장을 이렇게 박살내 버리면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든 뭐 결혼을 하든 뭐 결혼을 했든 애를 낳든 아니면 뭐 현금 부자들은 애들한테 집을 어떻게든 마련해 주든 하겠지만 진짜 서민들 사회초년생들 저는 2030이 진짜 슬픈 현실이 다가온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하던 전세가 사라졌다. 월세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진짜 돈을 못 모으는 거죠. 불행한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 싱가포르 모델이 그렇게 좋다라고 말하면 싱가포르 임대차 시장을 왜 얘기 안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만큼 단적으로 뭔가 장점이 있으면 우리가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모두 다 좋은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다 실거주 자가일주택 얘기를 해버리면 이제 결국은 그에 대한 결과는 임대차 소멸이거든요. 그러면 그 몇몇 없는 임대차에 사람들이 다 몰리면서 전월세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질 것이다 라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